평화의 레인보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채경하고요. 제 옆에는 황금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디지털 영상 기획팀에 있는 황금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희 레인보우 뉴스에서는 오늘 한겨레에서 힘줘서 쓴 핵심 기사 3개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많이 주목받지 못하고 많이 힘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기사 한 가지를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황금비 기자 요새 좀 주요하게 눈여겨보고 있는 기사 혹시 있으세요? 네. 저는 최근에 홍콩 시위가 계속 이제 많이 이슈가 그렇죠. 되면서 홍콩 시 어제 레인보우 뉴스에서도 소개를 잠깐 했습니다. 네, 맞아요. 기사랑 영상을 굉장히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요. 네. 이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이제 한국에서도 있었던 촛불 집회 모습도 맞아요. 기억이 나고요. 네, 겹쳐 보이더라고요, 저도. 네, 꼭 좀 홍콩 시민들이 뭐 바라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서 언젠가 한번 홍콩에 가서 놀고 싶다. 결론은 홍콩에 가보고 싶다. 네. 평화로운 홍콩, 민의를 가서, 대변하는 정치가 그쵸. 생긴 홍콩에 가서 네. 마라탕을 먹고 싶다. 맛있는 것도 마라탕도 먹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마라탕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네. 홍콩에 가서 꼭 마라탕을 먹는 것으로 네, 홍콩 시위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한겨레 핵심 기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에 북한을 방문해서 1박 2일로 방문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기사는 한겨레만 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 언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쵸. 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국가주석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6년 만에 처음으로 방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 최고 지도자,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 가서 뭘 하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왜 가는지, 뭐 가는 이유가 뭔지, 그쵸. 가서 북한과 중국이 얻을 것은 무엇인지, 또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한겨레에서 쓴 분석 기사를 보면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는 한반도 평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 발짝 뒤에 서 있다가 이번 방북을 계기로 이제 전면적으로 무대에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북한 카드가 이 무역 전쟁에 좀 이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의 분석인데 이게 좀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시진핑의 방북이 좀 한국 상황에선 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그 고민정 대변인이 사실 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난주부터 시 주석의 방북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예의주시해 왔다. 정부는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이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이 계속 중국에게 사실은 이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중국이 그동안 좀 뒤로 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전면적으로 한번 나서볼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양해를 해줘. 뭔가 이제 뭐 적대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좀 합의나 협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은 좀 어떤 게 달렸나요? 네, 어떤 누리꾼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중국의 이번 방북은 홍콩에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북한에 돌려서 출구를 찾으려는 것 아닌가? 뭔가 되게 전문가 같은 그쵸? 댓글이네요. 전문가 등장했습니다. 혹시 교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시진핑의 방북 이후에 트럼프의 대외 행보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진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사실 아무래도 최근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또 최근에 홍콩 시위가 있으면서 이 미국도 홍콩 시위를 굉장히 또 주시하면서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국과 미국 간의 두 관계가 굉장히 살얼음 위를 걷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그리고 국제 정세에도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저도 궁금하고요. 또 이게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많은 이제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한반도 평화에 좀 역할을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겨레가 힘을 주어서 쓴 기사, 핵심 기사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한겨레 단독 기사예요. 다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나온 기사인데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한겨레가 또 단독 기사를 하나 썼거든요. 뭐냐면은 이미 10년 전에 법원 행정처가 어떤 게
법관의 이제 독립을 침해한 것이냐, 재판의 독립을 네. 침해한 것이냐 그 가이드라인을 이미 10년 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이제 단독으로 입수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저지른 행동들 그런 것들이 그쵸. 사실은 침해 행위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접적인 요구는 아니더라도 조언, 암시, 권유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실상 특정한 결론을 유도하거나 뭐 구체적인 재판 진행에 관해 언급한 행위 이런 게 상급자의 재판 관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건 정당한 뭐 사법 행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소설을 있는데 쓰고 있다, 검찰이. 네.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들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일단 혐의가 네. 47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가 무려 47개.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숨이 막히는 혐의들인데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양 전 대법원장 구속된 지 좀 한참 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지금 대체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기소가 된 지는 이제 4개월째고요. 네. 첫 공판이 지난달 29일에 열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재판 진행에 사사건건 반발을 하면서 네. 이 공판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대법원장이었는데 자기 밑에 있던 판사들이 자기를 판결한다고 생각하면 그쵸.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또 찾아보니까 근데 또 구속기간 만료일이 8월 10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제 한 2달도 네. 채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법원에 출입하는 제 동기 이제 기자한테 한번 네. 물어봤거든요. 이게 1심 선고가 대체 언제 날 것 같니? 네. 물어보니까 정말 모르겠다. 정말 아마 아무도 모른다. 판사들도 네. 그 대법원장을 지냈던 그분의 판결을 내린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네. 이제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만 1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혐의가 47개나 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그쵸. 재판을 받는 당사자한테는 정말 일생일대 자기 인생이 걸린 일이고 또 어떤 판결은 굉장히 중요해서 사회적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네. 제가 어제 그저께 그 영화를 봤어요. 배심원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네네. 여기서 이 대목이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대사에 이런 게 나와요. 법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근데 이게 상당히 정말 의미 있는 말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사법농단 사태 이런 걸 해버리면 그 재판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네.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런 행태를 저지르는 이 사법농단 사태에 좀 제대로 처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댓글들은 좀 어떤 게 달렸나요? 네, 좀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달렸는데요. 네. 이렇게 뭐 비슷해요. 후배들 앞에서 피고인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네. 사법농단이 이제 사법농단 무리들 다시는 공직자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해야 한다. 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반성하고 죄값을 제대로 치르려는 법관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네. 좀. 본인들이 재판을 하지만 본인들이 또 그쵸. 재판을 받는 입장에 서면은 또 네.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된 재판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한겨레에서 핵심적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겨레 단독 기사인데 15개월 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이제 멍이 든 거예요. 팔에. 네, 네. 전날에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제 어린이집 갔다 와서 멍이 막 여러 군데 들어있어가지고 진단서까지 끊어서 어린이집 원장에게 CCTV를 좀 보여달라. 혹시 아동 학대가 있었던 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원장이 거부를 했는데 이 CCTV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돼 있지만 이 CCTV를 원장이 어떠한 이유로 거절했을 경우에 그거를 처벌하는 기준이 좀 애매하다라는 네. 내용의 이제 분석 기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린이집의 CCTV 문제 좀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문제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도 이제 이게 법안이 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찾아보니까 이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리를 의무화한 게 2015년부터거든요. 네. 네, 그때 영유아 보육법이 통과가 되면서부터인데 그때도 사실 법이 통과된 결정적인 이유가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네, 네, 발생하면서 그랬었죠. 그때 여론이 굉장히 네.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사실 아동 학대 행위가 확인이 되면 그 어린이집에 같은 경우는 뭐 운영이 중단이 되거나 폐업 이런 굉장히 강력한 강한 조치들이 처벌 조항이네요. 내려지는데 이 CCTV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설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 원
그게 전부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 법이 자체가 좀 실효성이 크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그게 밝혀질 것을 우려해서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쵸. 하더라도 그럼 더 엄청나게 센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안 보여줄 네.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사실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굉장히 많이 읽힌 기사인데 아무래도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기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 CCTV 문제가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는 돼 있는데 그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부모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형태인데 부모들 간의 동의를 다 얻으면 CCTV 설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CCTV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감시하는 네네네네.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공동육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들이 상시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선생님들이 연차를 내면 부모가 교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네. 하루 종일 부모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상호 신뢰가 굉장히 두텁고 그런 것 때문에 CCTV가 사실 필요 없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사실 CCTV라는 거는 서로 신뢰관계가 무너졌을 때 이제 그쵸. 있을 수 네,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사들의 처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서로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일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좀 분노하는 비판의 댓글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기사 그쵸. 댓글은 좀 어땠나요? 네, 학부모분들이 아무래도 네, 댓글을 많이 그럴 것 달아주셨는데 같아요. 한 네. 학부모분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CCTV를 보여달라고 하면 선생님과 다른 아이들의 개인정보도 그 화면에 같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도 엄마이지만 다른 아이의 부모가 만약에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하면 제 아이가 같이 나오는 영상 보여줘도 괜찮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마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좀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냐. 네, 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점차 사회적으로 개선이 돼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 시각 실시간 채팅창을 한번 볼까요? 아, 100분이 딱 100분이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화면 구성이 어제보다 좋네요. 불과 이틀째인데 고맙습니다. 이건 저희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 제작진에게 그런가요?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어제 해외 삼성 뉴스 들어서 오늘 신문 구독 시간이 줄었다는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효과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신문을 미리 저희가 한겨레 라이브에서 보도를 해드리기 때문에 네. 신문을 보실 때 이해가 더 많이 됐다 뭐 이런 뜻이신 네네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는데 응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레인보우 뉴스에서는 좀 많이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기사 한 가지 더 전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제주 4.3 사건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 4.3 특별법이 2017년 12월에 발의가 됐는데 여전히 통과되지 못해서 이제 유가족들이 빨리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다 모여가지고 이거를 빨리 통과시켜라라고 하는 이제 촉구 대회를 열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인데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폭력 행위를 저질러서 이제 무참히 시민들을 살해한 이런 사건이잖아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 이 기사 좀 약간 주목도가 낮은 기사이긴 하지만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기사에 나온 유족 회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피해자들은 90살 이상으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90살. 네, 그쵸. 벌써 오래됐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상은 둘째치고 개정안 통과로 명예회복이라도 시켜드리는 것이 유족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 처음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만들어진 게 네. 2000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네, 시기였고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건 개정안이 2017년인 거고요. 네. 처음 만들어진 법률은 2000년이고요. 그때 네. 아마 법이 만들어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제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공식적인 국가 차원의 사과를 했고 네. 또 다양한 그런 조처들이 시행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개정안은 그 20년 전에 그 법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지점이나 부족한 지점들을 네. 보완을 해서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좀 법안 처리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법안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뭐 배상, 보상 이것뿐만이 아니라 트라우마 네. 치료,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좀 국회에서 빨리 이 법안을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레인보우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뉴스룸 토크 김보엽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 토크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